자, 어느덧 민법이 마무리돼 가네요. 15번입니다. 15번. 164페이지 15번.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다. 법령상 제한. 이게 포인트예요. 또한 토지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를 할 수가 없었다. 물건의 하자죠. 어쨌든 법령상 제한은 물건의 하자로 보니까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다.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2번 토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목적물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요? X 언제예요? 성립시 기준이에요. 성립시. 3번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X죠? 예, 물을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다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4번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뭐 하러 사요? 그죠? 5번 갑은 토지 오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을에 대해서 담보 책임 기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하자담보 책임은 제척기간이 몇 월? 6월. 이런 1년이 아니라 6월. 권리하자에서의 제척기간은 1년이고 물건의 하자의 제척기간은 6월입니다. 6월. 자, 16번.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얼마를 받으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담보 책임의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해제권, 그 다음에 대금 감액 청구, 해제권, 손배청 세 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로 못 합니다. 2번 타인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쵸? 불능에서는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이에요. 3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착오 부분에서 앞에서 총칙에서 착오 파트에 설명을 같이 한 게 착오와 담보 책임이에요. 어떤 경합? 네? 착오와 담보 책임. 선택적 경합이다 그랬잖아요. 선택. 4번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의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해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 어때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상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도 법원은 과실상계 적용합니다. 5번 근데 과실상계 적용하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그랬어요?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나요? 근데 권리하자에서는 권리하자 즉 하자담보 책임에서는 과실상계 적용된다는 겁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담보 권능의 제한이죠. 자, 그 다음에 환매입니다. 지금 뭐냐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해줘요. 시가 3억짜리 부동산인데 그럼 매수인은 1억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3억짜리 부동산을 1억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요. 예. 그럼 이건 매매잖아요. 근데 환매라는 건 뭐냐면 그 매매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돌릴 환자. 매매를 다시 돌려서 얘가 1억 플러스 알파를 갚고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럼 사실상 환매라는 건 채권 담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하고 또 매매 계약한다. 그러면 이 매매는 두 번째 매매잖아요. 그걸 재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재매매. 다시 하는 매매, 재매매. 그거를 미리서 계약한다 그러면 재매매 예약이라고 해요. 형식은 같아요. 다만
재매매 예약할 때는 요거는 민법의 규정이 없어요. 민법의 규정이 없고 민법 환매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매는 특징이 뭐냐면 환매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특약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플러스 바로 환매특약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걸 환매특약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재매매 예약은 뭐냐면 재매매를 미리 사는 거예요. 그 이거하고 똑같은데 얘는 환매는 환매특약을 하지만 재매매 예약은 뭐를 할까요? 가등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매매 예약하고 뭐가 다르죠? 같아요. 얘도 뭐예요?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얘는 매매를 2번 하는 것이고 얘는 매매를 1번 하는 거예요. 매매 2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건 매매 형식을 취했지만 얘 입장에서는 채권 담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권 담보 역할을. 자기가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정상적이라면 얘는 뭐 취득하면 돼요? 저당권 취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세게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너 갚어. 갚으면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고. 여기 훨씬 더 세지 않아요? 속칭 이걸 양도담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다만 환매에서는 환매특약의 동시성이 적용된다. 재매매 예약하고도 비슷한데 재매매 예약은 민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 환매는 얘가 채권자고 자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빼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얘는 강행 규정화 시킨 게 있어요. 그러면 환매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채권이든 무채재산권 전부 환매가 가능합니다. 전부 환매가 가능해요. 돈 되는 건 다 해먹어요, 애들이. 그죠? 자, 이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을 넘길 수 없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3년을 넘길 수 없고 연장도 안 돼요. 왜? 얘들이 사채하는 애들이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환매 대금은 그럼 얼마를 줘야 되느냐? 최초의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만 주면 돼요. 그럼 이자는요? 얘들이 이자놀이 하는데. 그래서 얘들이 뺏어갔으니까 과실과 이자는 퉁친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얘들을 좀 제한하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준다는 측면이 있고. 이해돼요? 그런데 아쉬운 건 특약이 없는 한 요게 들어갔어요. 특약이, 그럼 얘들은 특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누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갑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매도인이. 그죠? 네. 과거에는 이러한 사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다. 지금도 사채업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용정보회사 말고라도 사채업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의외로. 또 그것도 뭐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창업 뭐 강의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채업 창업을 해요. 실제 우리 합격생 중에 한 분도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채로 돌린대요. 재미 좋대요. 참. 하여튼 뭐 법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사채업자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되게 된 거예요.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환매특약의 등기는 소외 등의 부기 등기에 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매특약의 등기는 소외 등의 부기 등기에 의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이거는 소이 등의 부기 등기에 의한다의 오표시일 뿐이에요. 소이 등은 뭐예요? 소유가 이전 등기.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자, 환매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을에게 매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그랬죠. 1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된다. 네. 좋습니다. 환매특약의 동시성. 2번,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네. 왜 그래요? 사채업자들 때문에 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번, 매매계약의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죠. 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소유권자였을 때 얘가 다시 소유권 이전을 받아와야 되죠. 그럼 갔다가 넘어와야 되죠. 근데 안 갔어요. 그럼 다시 받을 게 없잖아요.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죠.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다시 받아오냐고요. 환매라는 건 다시 사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 가야 다시 사들이는 거지, 안 갔는데 다시 사들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4번 환매특약의 등기는 의뢰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쵸? 동시성. 5번 갑의 채권자도 환매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어떤 걸 묻는 거냐면,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이거는 일신 전속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신 전속권, 그 사람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초상권, 그죠? 성명권, 이런 것들은 그 사람만이 하는 거지 누군가 대신 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환매권은 이렇게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위가 가능합니다. 자, 160페이지 5번입니다.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다. 자, 1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환매특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쵸? 지금 문제에서 토지라 그랬죠? 부동산입니다.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그죠? 부동산 5년 넘을 수 없다 그랬고. 3번 환매 등기가 있은 후 을이 토지에 병을 위한 저당권 등기가 맞춰지는 경우라도 갑이 환매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래요? 맞아요? 소멸합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했는데 저당권이 왜 소멸하느냐? 제한물권이 소멸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건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죠. 그 얘가 환매권자예요. 그럼 얘가 다시 나중에 환매특약에 등기를 해서 다시 얘가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뭐가 됐어요? 공시가 됐죠. 그런데 이놈이 병한테 돈을 빌려서 1억 원 빌려서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저당권 설정 순위가 환매특약 등기 후에 밀린다는 걸 알고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이미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 걸 알고서 지금 얘가 돈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이놈은 지가 알고 취득했으니까, 알고 저당권 설정해줬으니까 그건 얘한테 물을 문제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와야 되는데, 애시당초 얘가 취득하는 소유권 이전은 진정한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로서의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전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해서 갑구에 기재가 되지만 사실상 이 이자의 성질은 담보물권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저당권 1번이 있었던 거고 얘가 2번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이 저당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자, 한번 환매특약 등기 후 을이 정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 이놈도 웃기는 놈이지. 지가 팔아놓고 등기 청구하니까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매특약 등기가 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한 거예요. 환매특약이 처분 금지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 지문도 웃기는 게 을이 정에게 팔았다면서요. 환매특약 등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은 돈 주고 지금 을에게, 야, 내가 샀으니까 등기 내놔 그랬더니 거절하더란 말이에요. 코미디예요. 5번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대금과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그런데 특약이 없는 한. 자, 교환입니다. 교환은 딱히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는 계약으로서 유상쌍문학성 분류식이다.
그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한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토지가 10억인데 요게 예를 들어 8억이다. 그러면 10억짜리하고 8억짜리가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갑의 입장에서는 2억을 추가로 돈을 줘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보충금이라고 해요.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환과정 문제 낼 게 한 개도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칙에서 나와 있는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허위로 고지했어도 이건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을 내거나, 아니면 이걸 내면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금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겠죠. 담보책임도 준용되겠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없다. 자, 17번입니다. 틀린 것 1번. 교환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때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가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보충금이라고 하는 거고. 2번.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거죠. 3번.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해야지 이게 낙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틀리게 하냐면 서로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러면 X. 이전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요거는 유물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환할 때 우리 물물교환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물물교환이니까 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정함으로써 요게 들어가줘야 돼요. 4번. 교환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돼.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겠죠. 5번. 교환계약은 쌍무 유상 분류식의 계약이며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 성립하는 유물계약이다. 틀렸죠? 낙성계약입니다. 자, 18번.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을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무슨 뜻이에요? 보충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돈 주는 대신에 채무를 인수하겠다 그거예요. 1번.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갑의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위험부담이 적용되죠. 2번. 각각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겠죠? 3번. 갑이 보증금을 제외한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다 한 것이다. 채무 인수했으니까. 4번.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를 게을리해서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면 을은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 불행이 되면 해지할 수 있죠.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토지 가격을 고지해서 갑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교환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19번.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해서 지급받기로 했다. 이게 보충금 을이 주는 거네요. 1번. 갑을사의 계약은 분료식 계약이다. 그쵸? 갑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3번.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요? 1억 원 안 주면 채무 불행이잖아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후발적 불능이죠. 그런데 을의 과실로 소실됐으면 을의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그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죠. 지갑 부셔놓고 지갑 보충금 만든다 말이 안 되죠. 5번.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쵸? 인도받은 날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갑의 의무와 동일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자, 갑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에서 이 물건은 크게 소비물과 비소비물로 분류를 합니다. 소비물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 비소비물은 없어지지 않는 것, 사용해도 안 없어지는 것. 그럼 소비물은 대표적으로 반복 사용하지 못하는 건데 없어지는 거라 그랬죠? 소비한다가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반복 사용하는데 안 되는 거, 소비물은 어떤 게 있어요? 쌀, 또 금전, 이런 것들은 반복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반복 사용이 안 되고 비소비물은 소비되지 않는 거, 아닐 비자,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대표로 어떤 거예요? 차, 옷,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다 비소비물이죠. 그러면 소비물은 금전이나 쌀 같은 경우인데 비소비물은 토지나 건물 같은 거다. 그러면 소비물을 빌려주고 받으면 소비대차라고 해요. 소비대차는 유상도 될 수 있고 무상도 될 수 있죠. 돈을 빌렸다 그러면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는 무상이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는 유상이죠. 대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비대차는 소위 꾼다 그래요. 꾼다. 돈 꿔줘, 쌀 꿔줘, 김치 꿔줘, 이렇게 꿔줘 그러는 건 다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비소비물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것도 공짜로 하느냐 아니면 대가를 주고 비소비물을 빌리느냐. 그래서 무상으로 비소비물의 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사용대차, 유상으로 할 때 임대차라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에서 물건을 임대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빌리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 대한 사용료, 그걸 뭐라 그러죠? 차임. 그래서 이 차임이 유상계약의 특징이고 그 차임이 임대차의 성립 요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존속기간을 보면, 그러면 이 임대차는 크게 보면 토지 임대차와 건물 등의 임대차로 나눌 수 있겠죠. 존속기간 봤을 때 존속기간을 약정을 하는데 약정이 있어요. 그러면 약정 없을 때가 뭐가 다르냐면, 약정이 있을 때는 일단은 토지 임대차와 건물 등의 임대차로 나눠줍니다. 종류가. 그래서 토지 임대차는 말 그대로 땅을 빌려주는데 식목, 뭐죠? 나무 심고, 체령, 소금 채취하고 석조,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리는 계약이 토지 임대차예요. 식목, 체령 또는 목축, 석조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예요? 지상권 같은 거예요. 지상권. 토지 임대차. 지상권이 채권으로 오면 토지 임차권이 되는 거예요. 건물 등의 임대차는 전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권이 이제 채권화되면 건물 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둘 다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과거에 토지 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얘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차나 토지 임대차는 둘 다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해지 청구가 아니라 통고죠.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6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1월이 지나면 돼요. 동사는 5일이에요. 그래서 동산 임대차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임대차에서는, 우리 전세권에서는 6기통 그랬잖아요. 소멸 통고하면 6개월 지나야 소멸이 되죠. V6 6기통. 근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6월로 하지 아니하고 1월로 바꿔신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6.15, 6월, 1월, 5일, 6.15. 요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동산 임대차는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근데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붙인 거예요. 6.15.
임대차는 615. 전세권은 6기통. V6 6기통. 그건 뭔데요? 전세권의 소멸 통고. 통고라는 것하고 청구는 다르다 그랬죠? 청구하면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건 청구지만 이건 일정 시간의 유예 기간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멸 통고는 6기통이라고 했잖아요. 통고는 6기통. 6기통이 시작인데 임대차로 가면 615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6, 3, 3, 6, 응? 3, 1, 반. 그때 가서 봐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자, 이거 뭐죠?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인데 법정갱신은 전세권도 있었죠.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그죠? 기억나요? 근데 임대차는 요건이 뭐냐면 간단해요. 안 보여요, 여기서.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럼 자동 재계약 되는 거예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기간이에요. 조건은 동일 조건.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러면 자동 재계약인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주택임대차 법정갱신 요건이 뭐예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6월부터 2월까지 사이. 그죠? 조건변경이나 갱신거래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2년. 상가 임대차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조건변경이나 갱신거래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1년.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주임법이나 행위법 다 법정갱신 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 통고하면 어떻게 돼요? 3월. 3월 지나야 해지가 되잖아요. 그럼 왜 아까 전세권은 6기통 했죠. 임대차는 615였죠. 주택이나 상가는 임차인만이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한테는 주임법이라면 2년이고 상임법이라면 1년으로 다시 강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임차인만 소멸 통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차인만. 예? 그런데 여기는 6월이고 여기는 1월이었잖아요. 임대차에서는. 근데 특별법에서 주임법, 상임법은 다 매도래요. 왜 3월일까요? 임차인 보호하려면 1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반땅 친 거예요. 반땅 친 거예요, 반땅. 그래서 3월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따져보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뭐만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 안 하죠. 또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나 보증금도 소멸하지 않아요. 뭐만 소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임대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제일 중요한 의무고, 또 임차인이 비용을 들였으면 비용을 상환해주는 의무, 또 임대인도 담보 책임 부담합니다. 왜냐면 이 담보 책임 우리 전일 수용담 들었잖아요. 그건 매매 규정이잖아요.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의 담보 책임도 그대로 전일 수용담 전부 적용됩니다. 자,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는 목적물 일단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주물이 가면 종물도 당연히 가야 되겠고, 방해 제거 의무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수선해주는 거예요. 임대차는 속히 우리 월세 계약으로 생각하고
월세는 도배장판을 세입자가 하고 뭐 전세는 집주인이 해주고 반대로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되는 의무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무이지 도배장판이 반드시 수선 의무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호 의무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수선 의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다만 사소한 것, 뭐 스타트 담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나갔다 그러면 그건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임차인 부담이에요.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건 임대인 부담인데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어요. 대규모 수선은 임의 규정이라고 해도 대규모의 수선은 무조건 임대인 부담이다라고 제한 해석합니다. 판례가. 그래서 사소한 것은 임차인, 소규모는 임대인 부담인데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대규모는 무조건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뭐에 한한다? 소규모에 한한다. 그래서 수선 의무가 임의 규정인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했다면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고 요 수선 의무 면제받는 것은 소규모에 한한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보호 의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 기억나세요? 방범창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소위 호텔의 투숙객이 사망한 사건이 화재로 그때는 보호 의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객실을 사용하는 손님에 대해서 객실을 대여해주는 임대인, 호텔 주인은 그 객실에 있는 손님들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해줄 보호 의무를 부담하니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예요.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보호 의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보호 의무 없다. 관련해서 1번입니다. 168페이지 1번.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621조의 규정인데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임에도 임차인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해석이 맞습니다. 2번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결정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가 아니죠. 어디가 틀린 거예요? 결정 시가 아니라 청구 시부터예요. 자, 5월 1일 날 청구를 했습니다. 차임 뭐예요? 증액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차임 증액을 예컨대 10%를 올려서 청구를 했는데 10% 올려서 청구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나는 그렇게 못 주겠다. 차임 증액 청구는 무슨 권이에요, 이건? 차임의 증감 청구는 형성권이죠.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의무가 발생하는데 임차인은 난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야. 10%는 너무 세다. 그러면 임차인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결정해서 여기 10월 1일, 5월 1일이라고 해봐요. 그럼 법원에서 결정한 게 10월 1일 날 결정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이 시점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시점을 판단하는 거예요.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이거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날 결정이 떨어진 것 뿐이지 그 판단 시기 기준은 이날이란 말이에요, 청구시. 그래서 판사가 야 5%만 해 그러면 5%만 올리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정 시부터 이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청구 시부터다. 3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 과실이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4번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좀 이따 볼 거고요. 5번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한다.
기억나시죠? 네, 요거. 자, 임차인의 의무인데요. 차임 지급하는 의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임차물 보존 의무, 그 다음에 반환 의무. 중에서 차임과 관련해서 네, 차임은 금전 기타 유가물도 가능하다. 금전만 되는 건 아니고요. 차임은 후급이 원칙입니까? 선급이 원칙입니까? 차임이라는 것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용에 대한 대가죠. 그럼 사용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따라서 후급이 원칙입니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임차인 보호 규정이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원래 한 번을 안 냈단 말이에요. 한 번을 안 내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니까 바로 해지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하고. 그죠? 그런데 한 번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만 안 내면 그때 해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연속돼야 돼요? 연속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두 번 안 냈어요. 1월 달에 안 냈고, 2월 달에 냈고, 3월 달에 안 냈어요. 그럼 요때 바로 해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4월 달 안 내야 비로소 해지 들어가는 거예요? 3월에 해지 들어가요? 4월에 해지 들어가요? 3월이에요, 3월. 두 번이잖아요. 누적 두 번이면 바로 해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대로라면 한 번 안 냈을 때 여기서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니까 최고하고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서 봤잖아요. 채무 불이행되면, 지체되면 최고하고 상당기간 줘서 안 하면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임차인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고 두 번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이면. 금년도 나온 판례인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금년도 판례, 금년도 나온 최근 판례 5월인가 6월에 나온 판례인데 뭐 어차피 최종 마무리에서 할 거예요. 파이널에서 할 건데 올해 시험에 올해 최근에 나온 판례가 출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년 동안 누적 두 번을 안 냈어요. 예? 누적 두 번은 안 내고 다 냈어요. 그럼 밀린 게 없어요. 뒤에 가서 다 낸 거예요. 내긴 냈어요. 근데 두 번을 밀린 기억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두 번 밀린 흔적만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 판례예요. 자,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 차임 증감 청구권은 이건 무슨 권이에요?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 합쳐서 증감 청구라고 하는데 얘는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이 부분의 일부가 멸실됐어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다. 그러면 이만큼을 사용하면 이만큼의 차임을 주는 거죠. 근데 요만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분 비율에 맞춰서 차임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감액이 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감액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은 감액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 감액된다 그러면 X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일부 위험 부담의 문제인 거예요. 일부 위험 부담. 자, 감액 청구는 형성권이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해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제일 중요한 빅3 권리 세 가지. 뭐였어요? 비용상환 청구권, 구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비용상환 청구 보면 이런 임의 규정이고 유치권 대상이다. 비용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유치권이죠. 그죠? 당사자 간에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 그러면 원상복구 특약 이거 키워드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자,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서 필요비는 언제 상환?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 두 개는 제척기간인데 언제부터? 반환시부터 6월이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제척기간, 반환시부터 6월. 그래서 종료된 다음에 반환하는 거지 반환한 다음에 종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암기했어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제척기간, 반환시부터 6월. 되죠? 네.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제척기간, 반환시부터 6월. 그래서 6월 들어가면 반드시 반환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종료시부터 6월 그러면 틀려요. 네.
자, 부속물 매수청권 그랬을 때 이 부속물은 건물에 붙이는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물건을 부속물이라고 하고 토지에 있는 물건을 지상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부속물 매수청권은 누가 행사하는 권리?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예요. 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요. 형성권이고 임차인이 체불하면 행사하지 못하는 건 같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다르죠, 얘하고는. 얘는 임의 규정이고 유치권 행사 대상이지만 얘는 유치권 행사 대상 아니죠. 매수 청구는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에어컨 설치했다, 임차인인 내가. 그러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에어컨 사시오라고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에어컨에 대한 매매 대금을 받는 거고 매매 대금은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독립물이어야 되고요. 뜯어서 다시 쓸 수 있는 독립물, 그리고 임차인 소유이어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건물 자체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 같은 거예요. 근데 사진을 인화하기 위한 사진 인화 시설 이런 것들은 또 저 음식점 운영하기 위한 주방 시설 이런 것들은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거니까.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했을 때 이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권리. 똑같아요. 편면적 강행 기준의 형성권이고 임차인 체불 시 행사하지 못하는 것. 성실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이런 강력한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일단은 토지 임대차고요. 거기에 지상물,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기간 만료되면 을이 뭐를 하죠? 갱신 청구합니다. 언제? 지상물이 현존할 때만 갱신 청구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2차적으로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요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고 갱신 청구는 그냥 청구권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갱신 거절 매수로 2차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반해서 얘는 1차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자, 매수 청구는 2차적 권리고요. 이 지상물은요, 세 가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요하지 않아요?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기억이 모조리 나시죠?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2번.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에 틀린 것 1번. 필요비는 계약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네. 맞지요? 올라갔어요. 예. 2번.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임차인이 불리해도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그랬어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3번.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시. 맞죠? 4번.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지요? 5번.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렇죠. 반환 시부터 6월. 밀렸네요. 자, 169페이지 3번. 갑은 자기 소유의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했다. 기간 중 을은 건물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을 지출했고 구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건물 병에게 양도했다. 지금 이 유지비 200만 원 무슨 뜻이에요? 필요비, 계량비는 유익비예요. 유익비라는 거는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죠. 1번. 을은 갑에게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 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2번.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기억나셔요? 세 가지 있었죠. 과실취득권,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이 세 가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관한 이 규정은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을 때 적용돼요? 없을 때 적용돼요? 계약 관계가. 다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이 세 가지 규정, 과실취득권,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것은 둘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을 때, 계약 관계가 없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지금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으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적용할 법규가 없으니까 계약 관계 없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임차인이 점유자고 임대인이 회복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이거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에서는. 왜? 임대차의 규정이 다루 있으니까. 따로. 그러면 지금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해서 우리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의 필요비에 관한 규정으로 해야죠. 아까 우리 임대차에서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 재촉행, 발수 6월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규정으로 하는 거지 이걸 적용하는 건 아니다. 203조 이하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3번 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서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갑은 의뢰돼서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원칙이다. 그러니까 임대차의 목적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임대차는 무조건 뭐 장판을 집주인이 한다, 뭐 도배를 집주인이 해준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도배나 장판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용할 수 지금 현재 너무 그 도배 장판이 낡아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정도다 그러면 수선 의무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 비교적 깨끗하다 그러면 그건 임대인 굳이 안 해줘도 된다. 수선 의무 부담하는 게 아니다. 4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의리갑에 대해서 계량비 80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는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죠. 5번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에 의해서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 규정으로 하는 것이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를 하는 게 아니다. 자, 시간이 얼추 많이 갔으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부터 해서 민사특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많이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